여보, 이제 포기해요. 이 집이 우릴 잡아먹는 것 같아요. 서울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건물. 그 안엔 평생을 땀으로 살아온 한 남자의 마지막 꿈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조심스러웠던 그가 은퇴 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던 그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빛나던 유리벽은 곧 차가운 현실의 벽이 되었고, 그가 믿었던 삶의 기둥은 천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아무도 그의 진심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함의 끝에서 진짜 행복을 깨달은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인 한도영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대형 건설사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해왔어요. 신입사원 시절엔 현장에서 뛰었고 대리와 과장을 거치면서 공사 관리를 배웠습니다. 부장까지 올라가는데 30년이 걸렸죠. 회사 사람들은 저를 현장의 한부장이라고 불렀어요. 도면만 봐도 문제를 짚어내고 협력 업체들과의 조율도 제가 맡았습니다. 한 부장님 프로젝트는 안심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정년이 다가오면서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회사 주식을 조금씩 모아뒀고 퇴직금도 꽤 쌓였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불안했죠. 30년을 바쳐 일했는데 은퇴 후엔 뭐가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변변한 자산 하나 없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후배 장민석을 만났습니다. 민석이는 10년 전에 회사를 나가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소주잔을 기울이던 민석이가 불쑥 말을 꺼냈죠. 형님, 요즘은 부동산도 자산이 아니라 명함이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집에 살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잠실의 시그니엘 레지던스 아세요? 롯데타워 안에 있는 초고층 오피스텔인데 거기 한 채만 있으면 인생 역전입니다. 형님처럼 대기업 부장 출신이 은퇴하시면서 그런데 하나 장만하시면 딱이죠. 민석이의 말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아내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죠. 여보, 우리도 이제 좀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아파트도 충분한데요? 아니야. 평생 남의 건물만 지었는데 이젠 내 이름이 새겨진 집 한 채쯤은 있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마음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과 보유 주식 정리 금액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행 대출까지 알아봤죠. 평생 건설 현장을 관리하면서 수많은 건물을 봤지만 초고층 레지던스에 살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자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 관리자로 일하면서 항상 남의 집을 짓는 일만 했습니다. 이번엔 제 집을 가질 차례였어요. 민석이와 함께 잠실로 향하는 날, 저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아내는 괜히 힘들게 왜 그러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이날만큼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롯데타워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석이는 차 안에서 계속 설명했어요. 형님, 시그니엘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신분의 상징이에요. 조인성, 클라라 같은 연예인들도 사는 곳이죠. 그래? 근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호텔식 서비스예요.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다 됩니다. 형님 같은 분한테 딱이에요.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정갈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평생 현장에서 일했지만 이런 공간은 처음이었어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 넘게 올라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더니 문이 열렸어요. 복도부터 달랐습니다. 호텔 같은 분위기에 은은한 조명이 깔려 있었죠. 민석이가 보여준 매물은 전용 면적 약 60평형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야에 들어온 건 거대한 유리창이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빌딩들이 작게 보였죠. 어때요, 형님? 이 전망 보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 바라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가격은 얼마야? 이 평수는 30억 정도입니다. 형님 퇴직금하고 회사 주식 정리하시면 15억 정도 되시죠? 나머지는 대출 가능해요. 요즘 금리도 괜찮고요. 30억. 숫자가 현실감 없이 들렸지만 민석이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 정도 입지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잠실 롯데타워,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여기 한 채 있으면 노후 걱정 없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왠지 이 공간에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땀 흘린 대가가 이런 거구나 싶었죠. 며칠 후 저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 10억, 회사 주식 정리 5억, 그리고 은행 대출 15억. 모든 걸 쏟아 부었어요. 아내는 끝까지 걱정했습니다. 여보, 대출이 너무 큰 것 아니에요? 이자만 해도 매달 얼마예요? 괜찮아. 월세 놓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민석이가 세입자도 금방 구해준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입주 첫날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짐을 옮기고 나서 거실에 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보며 중얼거렸죠. 이제 나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된 거야. 하지만 그날 저녁 우편함에 들어온 관리비 고지서를 보는 순간 짧은 찝찝함이 스쳤습니다. 월 600만 원.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아내가 고지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금액이 계속 나오면 괜찮을까요? 걱정 마. 곧 세입자 들어오면 다 해결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입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생각보다 빨리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민석이가 약속했던 세입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어요. 형님, 요즘 시장이 좀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세입자 구해드릴게요. 민석이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통장 잔고는 매달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월 400만 원, 관리비가 600만 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매달 빠져나갔어요.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통장 정리를 하던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예금 다 바닥나요.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호텔식 서비스니까 그렇지.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누수 문제, 하자 보수 지연, 엘리베이터 고장. 초고가 오피스텔이라고 믿기 어려운 문제들이었죠. 54층인데 또 누수래요. 시공 문제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요. 관리사무소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비싼 관리비 내면서. 채팅방을 보다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저로서는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입주민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제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여기 사신 지 오래 되셨어요? 아니요, 몇 달 안 됐습니다. 저도 작년에 들어왔는데요. 솔직히 후회돼요. 집값도 안 오르고 관리비는 미친 듯이 나오고. 그래도 입지가 좋지 않습니까? 입지요? 요즘 매물 내놓은 집들 보세요. 몇 달째 안 팔려요. 중개사들도 연락 안 받아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부동산 앱을 켜봤어요. 시그니엘 매물이 수십 건 올라와 있었지만 거래 완료 표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석아, 시그니엘 시세가 안 오르는 것 같은데? 형님, 걱정 마세요. 일시적인 거예요. 부동산은 긴 호흡으로 봐야죠. 시그니엘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민석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생겼습니다. 입주 6개월째 저희 집 화장실에서도 누수가 발생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예약이 밀려서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 달을 기다리라고요? 이 비싼 관리비 내면서요? 상담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거실 유리창 앞에 섰어요. 서울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감동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말했어요. 여보, 그 돈이면 차라리 제주도에 펜션을 했겠어요. 매달 이렇게 돈만 나가고.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린 것 같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 해요? 팔 수는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매물은 많은데 매수자는 없다는 답변만 들었거든요. 매도 호가를 낮춰도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예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몇 달이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숫자는 냉정했어요.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나왔습니다. 잠은 안 자요? 응. 생각이 많아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큰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아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지만 제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이게 제가 원했던 모습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입주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민석이의 전화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형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라는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거든요. 예금 잔고는 위험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아내는 마트에 갈 때마다 가격표를 꼼꼼히 확인했고 외식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관리비 650만 원 나왔어요. 또 올랐어? 난방비 포함이래요. 겨울이라고.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매달 1,1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는데 집값은 오르기는커녕 하락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부동산 앱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같은 평형대가 28억, 27억으로 호가를 낮춰가며 매물로 나와 있었지만 거래는 없었습니다. 저보다 3억이나 싸게 내놓은 집도 팔리지 않았어요. 입주민 채팅방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고급 레지던스 입주민답게 조심스럽고 품위 있는 대화가 오갔지만 이젠 불만과 하소연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집 베란다 유리에 금 갔어요. 관리사무소는 자연현상이래요. 55층인데 바람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여기 팔고 나가신 분 있으세요? 매수자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마지막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입주민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60층에 사는 입주민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제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매도 생각 있으세요? 글쎄요. 생각은 있는데 쉽지 않네요. 저도요. 작년부터 매물 내놨는데 문의 전화 한 통 없어요. 중개사들도 이제 연락 안 받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요즘 저층 누수 문제 심각하대요. 구조 결함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그게 소문 타면서 매수자들이 꺼리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저로서는 구조 결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보수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혼자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시그니엘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 입주 5년 차에도 하자 보수 계속. 초고가 오피스텔 시그니엘 공실률 증가. 기사를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었던 이 집이 문제투성이었던 거예요. 밤늦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욕심을 부린 걸까? 아니면 운이 나빴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은행에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 경고장이었어요. 한 달치 이자를 못 낸 게 벌써 2개월째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제 어떡해요?
은행에서 독촉하기 시작하면 알아.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은 팔리지 않고 매달 지출은 계속됐어요. 저는 거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5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이제는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높이 올라온 만큼 추락도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제 이마를 식혀줬어요. 입주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뉴스를 보다가 화면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거주하며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화면에는 시그니엘 건물이 크게 비쳤고 자막에는 사기꾼의 놀이터, 허세의 상징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여보, 이거 봐요. 우리 건물 나왔어요. 아내가 황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함께 뉴스를 보는데 리포터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이어졌어요. 전청조 씨는 남모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질렀으며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3개월 단기 임차해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입주민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우리 건물이 전국의 사기꾼 소굴로 나왔어요. 완전 망신이네요.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우리 층 아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본 것 같은데. 채팅방은 순식간에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저도 손이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이 집이 사기꾼의 무대로 전국에 알려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시그니엘 관련 기사가 도배됐어요. 사기꾼들의 성지된 시그니엘, 라덕 연 전청 조탕모 씨 모두 거주. 초고가 오피스텔 시그니엘, 범죄자들의 재력 과시 수단으로 악용. 기사를 하나씩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SG증권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라덕연도 시그니엘의 비밀 사무실을 돕고 코인 사기범 탕모 씨도 시그니엘 호텔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보, 이거 완전히 이미지 망했어요. 누가 이런 데 살고 싶어 하겠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회사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영아, 뉴스 봤어. 너 시그니엘 산다며? 괜찮아? 응, 괜찮아. 요즘 그 건물 난리더라. 사기꾼들 천국이라고. 집값 많이 떨어지겠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기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날부터 시그니엘 매물은 급격히 늘어났고 시세는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시그니엘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거래가 완전히 끊겼어요. 전청조 사건 터지고 나서 매수 문의가 제로예요. 호가를 25억까지 낮춰도 반응이 없습니다. 25억이요? 제가 샀을 땐 30억이었는데.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어요.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거든요. 전화를 끊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1년 반 만에 5억이 증발한 겁니다. 아니, 팔리지도 않으니 실질적으로는 더 큰 손실이었어요.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석아, 전화 좀 받아. 시그니엘 일로 얘기 좀 해야겠어.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이번 사태는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시장이 안정될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 1년 넘게 들어온 말이었어요. 저녁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전망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집은 안 팔리고 돈은 계속 나가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저와 함께 고생한 손이었죠. 내가 욕심을 부렸어. 명예욕에 눈이 멀었나 봐.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요. 아내는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50층 높이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한 노인 한 명. 자부심 대신 공허함만 가득한 얼굴. 이게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나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뉴스 댓글창을 열어봤어요. 사람들의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시그니엘 산다는 것 자체가 허세지. 사기꾼이나 사는 집. 돈 많다고 저런 데 사는 게 문제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전청조 사건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는데 은행에서 온 등기 우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예상했던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출 이자 3개월 연체, 추가 연체 시 법적 조치 예정. 아내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서재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저한테요? 뭐라고 하던가? 대출 이자 내라고요? 안 그러면 집 처분한대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해요? 통장에 돈도 없는데. 이제 생활비도 빠듯해요. 그날 밤 저는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남은 예금, 매달 나가는 돈, 대출 잔액. 어떻게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팔아야 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이 집을 팔아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여러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그니엘 50층 60평형 매물로 내놓고 싶습니다. 호가가 어떻게 되세요? 6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중개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시그니엘은 그 가격에 안 팔려요.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서요. 그리고 같은 평형대가 20개 넘게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격을 더 낮추셔야 해요. 50억대 중반까지 생각하셔야 관심이라도 받으실 겁니다.
제가 투자한 돈이 70억인데 15억 넘게 손해를 보라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60억으로 올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매물 내놓기로 했어요? 응. 어쩔 수 없어.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겠네요. 알아. 하지만 지금 안 팔면 더 큰일 나. 한 달이 지났지만 매수 문의는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문의가 없는 건가요? 손님, 요즘 시그니엘 매물이 50건이 넘어요. 다들 급매로 내놓는데도 안 팔립니다. 가격을 더 낮추셔야 해요. 얼마까지요? 55억. 아니, 50억 초반까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반토막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5억으로 낮춰주세요. 호가를 낮췄지만 여전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입주민 채팅방에서도 비슷한 하소연이 이어졌어요. 저도 급매로 내놨는데 석 달째 연락 없어요. 은행에서 경매 넘긴다고 통보 왔어요. 어떡하죠? 제발 누가 좀 사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절박했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담당 직원이 아니라 팀장이었어요. 한도영 고객님, 대출 이자 5개월 연체 상태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납부하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 그건 고객님 사정이고요. 저희는 규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와서 같이 앉았어요. 여보, 이제 포기해요. 이 집이 우릴 잡아먹는 것 같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아내도 제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50억에 내놓겠습니다. 급매입니다. 그 정도면 문의가 올 수도 있겠네요. 일주일 후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다만 손님, 매수자가 조금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얼마요? 48억입니다. 현금 매수자인데 다른 매물도 보고 있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겠습니다. 계약 당일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수자는 40대 중반의 사업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시그니엘 싸게 나온 거 많더라고요. 투자 차원에서 하나 사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인생의 전부였던 이 집이 그에게는 그저 투자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일한 대가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였어요. 집을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거실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예전에는 자랑스러웠던 전망이 이제는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가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건물엔 제 인생의 욕심이 남았습니다.
높이 올라가고 싶었던 욕망,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허영심. 그 모든 게 이곳에 묻혔어요. 집을 떠난 후 저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0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어요. 시그니엘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죠. 이사 첫날 밤 좁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층에서 보던 서울 야경 대신 맞은편 아파트 불빛만 보였어요.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퇴직금과 회사 주식으로 모았던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62에 다시 시작해야 했죠.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회사 동기들, 후배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아내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고만 있을 순 없어요. 일이라도 찾아봐야죠. 60이 넘은 나이에 누가 써주겠어? 그래도 찾아봐야죠. 우리 생활비라도 벌어야 하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일자리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구청 노인 일자리 사업단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공공건물 시설 관리 보조. 만 60세 이상 지원 가능.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제게는 익숙한 업무였습니다. 저는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일주일 후 면접 통지가 왔습니다. 구청 건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대기실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죠.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경력을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건설 현장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럼 시설 관리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붙었어. 다음 주부터 나가면 돼. 다행이에요. 월급은 얼마예요? 100만 원 좀 넘어. 아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받던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첫 출근 날 저는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시그니엘에 살 때 버리려고 했던 낡은 작업복이었어요. 그때는 다시는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입게 됐습니다. 배정받은 곳은 구청 소속 복지회관이었습니다. 오래된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제 업무는 건물 내부 점검, 간단한 수리, 청소 보조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60 넘어서 생계를 위해 나온 사람들이었죠. 점심시간에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처음이세요? 네. 오늘 첫날입니다. 뭐 하시다가 오셨어요? 건설회사 다녔습니다. 아, 그럼 이 일은 쉬우시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평생 현장을 관리하고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제가 이제는 화장실 수도꼭지를 고치고 폭도를 닦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점심시간에 새로 들어온 청소원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쉼터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옆에 앉았어요.
아저씨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내랑 살아요. 자식들은요? 멀리 있습니다. 사실 딸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뉴스 봤어요? 그 시그니엘이라고 비싼 아파트. 거기 살던 사람들 요즘 난리래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요? 집값 떨어져서 다들 손해봤대요. 그래도 거기 살던 사람들은 부자였겠죠.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들. 저는 도시락을 먹다 말고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부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 욕심이 많았을 뿐이죠. 아주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제 모습이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이게 제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시그니엘에 살던 그 사람은 진짜 제가 아니었어요. 오후 작업을 하다가 복지회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바닥, 녹슨 난간. 익숙한 현장 냄새가 났어요. 멀리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예전에는 50층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지만 지금은 5층 옥상에서 동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퇴근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부탁한 장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내는데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죄송한데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아, 네. 잠시만요. 당황해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카드 얘기를 하자 아내가 말했어요. 한도 다 찼나 봐요.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해요.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여보가 일하러 나간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욕심은 사라졌고 사람만 남았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에 하나둘 불이 켜졌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 중 한 명이었죠.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표정은 편해 보였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아내가 식탁에 밥을 차려놨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후라이. 소박한 아침이었지만 오랜만에 식욕이 돌았어요. 맛있게 먹을게. 일찍 가봐요. 오늘 회관에 점검 있다고 했잖아요. 응. 당신도 조심해서 다녀와.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화는 나누고 있었어요. 복지회관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오늘 3층 전기 점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구함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형광등을 교체하고 콘센트를 점검했어요. 단순한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한 선생님은 손이 빠르셔.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맙다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작은 감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점심시간에 쉼터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는데 새로 들어온 청소원 아주머니가 옆에 앉았어요. 아저씨, 여기 오래 일하셨어요? 반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오늘 첫날이에요. 긴장되네요.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뉴스 봤어요? 그 시그니엘이라고 비싼 아파트. 거기 공실이 엄청 늘었대요.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래요? 집값도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도 거기 살던 사람들은 부자였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세상.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 욕심이 많았을 뿐이죠. 아주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밥을 계속 먹었어요.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여기 있다. 오후에 옥상 방수 점검을 도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지만 땀 흘리며 일하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평생 현장에서 일했던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옥상 난간에 기댔습니다. 동네가 한눈에 보였어요.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평범한 사람들의 삶. 시그니엘에서 보던 서울과는 다르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다.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이다. 퇴근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가 할인 중이었어요. 망설이다가 한 팩을 집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응. 오늘 일찍 끝났어. 이거. 딸기를 내밀자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괜찮아요? 할인한 거야. 아내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씻고 같이 먹어요. 그래.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당신도 피곤하잖아요. 나 괜찮아.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에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저 중 하나구나.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저녁. 이제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내가 딸기를 씻어 내왔습니다. 함께 앉아 딸기를 먹었어요. 여보, 딸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번 주말에 전화해 봐요. 오래 미룰 일이 아니에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그래. 잘 지내니?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빠는 그냥 일하면서 지내고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도 일하고 있어. 우리 둘 다 일하면서 빚 갚고 있다. 아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정말 도와드릴 수 없어요?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 너는 내 일이나 잘해. 하지만 괜찮다. 아빠가 잘못한 건데 아빠가 책임져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어요. 응. 우리 힘들어도 버텨봐요. 딸한테 손 벌리지 말고. 그래야지. 그날 밤 좁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하나 보였어요. 나는 실패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욕심을 부렸고 큰 대가를 치렀다.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딸도 실망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여전히 빚이 남아있고 힘들지만 살아가고 있다. 아내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보, 응? 우리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시그니엘의 화려한 유리벽은 사라졌습니다. 50층에서 내려다보던 서울의 야경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집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이 걸린 주소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전히 빚은 남아있고 앞으로 5년은 더 힘들 겁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딸과도 어색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루하루 버티면서 조금씩 나아갈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결국 화려한 건물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유리벽은 무너졌지만 그 안에서 사람의 온기를 배웠죠. 누구나 욕심으로 흔들릴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하는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기였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 마음을 세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을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힘이 됩니다.